제주도에는 한때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석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 낄 것으로 보여 한가위 보름달을 구름 사이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1라디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KBS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조만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 3국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3국 간 협력 방안 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한중일 이 3국의 중간 지점에 있는 대륙붕 7광구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후년 그러니까 2025년 6월이면 이 7광구에 대한 기존의 한일 공동개발 조약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년 전 우리 정부는 일본의 7광구 석유 자원에 대한 공동 탐사를 제안했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꿍꿍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한일 공동개발 조약이 종료되면 한국을 따돌리고 중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에 나설 그런 가능성도 지금 있습니다. 한중일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7광구를 세 나라가 공동 개발하는 일종의 평화 수역으로 설정하자고 우리가 먼저 제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간 한미 정상회담 또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이 7광구 문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지금 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니 저라도 계속 떠들어야겠습니다. 한일 공동개발 조약이 사실상 2년도 남지 않은 지금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만 모십니다. 어렵고 지루한 경제 프로그램은 거부합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홍사훈의 경제쇼. 네, 동북아 지역 국제 질서가 지금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우리가 어떤 전략 취해야 할지 오늘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성열 경남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텔레비전에서 많이 뵀는데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예, 저도 경제쇼에서 예. 처음 나오게 됐습니다. 뭐 오늘 추석 연휴제 첫날인데 이렇게 저희는 지금 사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디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휴 첫날에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오늘 주제가 좀 무겁긴 한데 연휴긴 하지만은 이제 뭐 사실 어쩌다 보니까 사실 한국이 한반도가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이 대립의 정중앙에 지금 놓이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북 간 대화도 이제 아예 지금은 뭐 완전히 단절된 상태고 이 원인이 일단 뭐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방금 이제 어쩌다 보니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예. 사실은 이제 그 남북한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2017년도에 예.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최고조로 당했을 때 예. 우리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예. 남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또 북미 대화 예. 그리고 한중 간에 또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장을 완화시키고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예.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2019년도 하노이 회담에서 예. 북미 정상들이 이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때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 이제 그 관계가 경색되면서 예. 사실은 이제 지금 얘기하셨던 이런 그 남북미 또 남북한과 미국 간의 이런 대화가 단절되고 예. 오히려 이제 한국과 미국, 일본이 이제 새로운 준군사 동맹 체제로 가고요. 북한은 북한대로 여기에 맞서가지고 상당히 이제 러시아와의 예.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보통 얘기하면 이제 신냉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 예. 사실은 이제 이 주변국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미국은 현 정세를 신냉전으로 규정하는 데 반대하고 있고요. 예. 중국도 신냉전 구도로 가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현 정세를 신냉전으로 규정하는 데는 남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현 정세를 이제 신냉전을 규정하고 예. 따라서 신냉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초강대 국가의 어떤 동맹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또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예. 북한은 북한대로 이런 그 신냉전 속에서 북한이 살아남을 길은 핵무력을 강화하는 것밖에 없고 예. 또 최근 들어와서는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주변국들 방금 말씀드렸지만 중국이나 미국, 일본조차도 신냉전 구조로 간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거부하고 있고 상당히 이걸 안 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반면에 이제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나 또 예. 주요 정책 결정자들은 현 정세를 신냉전을 아예 규정을 하고 여기에 대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러면은 부분들이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럼 미국하고 중국이 어쨌든 미국하고 중국의 패권 경쟁 때문에 이렇게 딱 편가리가 지금 돼버렸는데 정작 당사자인 미국하고 중국은 냉전으로 이거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대한민국하고 북한, 남한하고 북한은 특히 남한은 그럼 이걸 신냉전으로 끌고 가서 무슨 이득이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입장 변화가 있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신냉전 분위기 속에서 예. 한국 간 미국, 일본 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 왔는데요. 예. 이게 이제 그 중국과의 충돌이 계속되다 보니까 미국 내에 이제 그 반대 여론들이 많고 또 경제적 타격이 크다 보니까 지금 지난 5월 달에 이제 브링컨 국무장관 같은 경우가 과거에 이제 경제적인 디커플링을 하겠다고 하다가 예. 디리스킹으로 한 발 후퇴했고요. 예. 또 지난 7월 달에는 블링컨 장관이 그 중국을 방문해 가지고 군사 한 라인을 복원하자. 예. 그 이후에 이제 재무장관, 상무장관 계속 갔죠. 또 여러 이제 특사들이 계속 가가지고 예.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예.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 지금 나서 가지고 신냉전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지난 7월 달에는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에 가서 이제 온 11월에 열릴 예정인 이제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정상회담에 지금 시진핑 주석을 초대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전반적으로 이제 관계 조정이 되고 있고 미국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신냉전이 아니라 전략 경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냉전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는 이게 좀 무리수가 많아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냉전에서 한 발 빼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서유럽 국가들도 사실은 신냉전에 계속 반대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난번 G7 정상회담에서 미국도 서유럽이 주장했던 이제 디리스킹으로 이제 입장을 좀 후퇴한 것이죠. 11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시진핑을 미국에서 초청을 한 겁니까? 예, 초청을 했고요. 그런데 아직 시진핑 국가주석은 방문하기도 확답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대신 이제 이후 과정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오스틴 국방장관이라든지 거기 또 중국의 이제 국방장관과 회담 이런 일련의 회담들이 쭉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과정 속에서 시진핑 주석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에이펙 정상회담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딱 그 시점이 내년 미 대선 1년을 앞둔 시점입니다. 그렇지. 내년 11월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바이든 행정부 3년간은 계속 대립과 신냉전 구도를 끌고 가다가 이 상황이 계속됐을 때 이제 미국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제 내년 올해 11월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제 잠정 휴전을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 11월에 시진핑이 미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도를 보면은 시진핑 주석이 갈 거는 같은데 다만 이제 의제 설정이나 거기서의 주도권 이런 문제 때문에 팽팽하게 지금 이제 신경전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만 중국을 안 갔지 아까 말씀하신 블링컨 국무장관부터 시작해서 그 재무장관 각 줄줄이 갔지 않습니까? 상무장관이 사실 중국이 가장 원했고 오기를.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별다른 성과가 그렇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중국은 요구하는 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게 여러 가지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 규제를 이제 해제해 달라는 게 아마 목적이었을 것 같고 요구 사항이었을 것 같고 미국도 중국에 요청하는 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잘 안 된 것 같이 보여요.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11월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중국도 미국도 서로 계속
서로 요구하는 걸 접점을 찾겠군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난번에 이제 그 미중 국방장관이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샹글릴라 회의에서 만났을 때도 예. 미국 측은 지난 작년 8월 달에 이제 그 미하원 의장이었던 예. 의장이 이제 대만을 방문하면서 한 라인을 끊어버렸습니다. 펠로시가. 펠로시가 예. 가고요. 그리고 예. 2월 달에는 이제 이른바 중국의 정찰 풍선을 이제 예. 또 공격을 그렇지. 해서 예. 떨어뜨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예.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 한 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예. 충분한 소통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샹글릴라 국방장관 회담 때도 그랬고 지난 7월 달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예.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 한 라인을 복원하자고 했는데 예. 아무튼 중국이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한 건 아닌데 동의를 예. 안 했고요. 예.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상무장관이 갔을 때도 지금 미국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만 문제에 대해서 핵심 이익을 존중하라는 부분하고 예. 또 그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핵심 소재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어떤 여러 제재들 예. 또 다른 외국 기업들의 그 투자나 이런 걸 제한하는 부분들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미국은 미국대로 그런 부분을 또 쉽게 또 철회했다가는 그동안의 3년간의 성과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예. 아직 신중한 것 같고요. 중국은 또 그런 어떤 미국이 원하는 바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서로 지금 아쉽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미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대만 같은 핵심 이익도 있지만은 반도체 특히 기술 규제가 중국 입장에서 너무나 아킬레스건을 찌른 거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이거 풀어달라. 중국 고립시켜봤자 미국 기업들한테도 이로울 거 없다. 그러니 이거 우리 옛날처럼 사이좋게 지내자. 라는 부분을 아마 요구할 테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아마 그걸 것 같아요. 미국 국채 좀 사달라 지금. 예, 미국 그렇습니다. 국채를 예. 사줄 데가 없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도 오늘도 보니까 미국 10년물 국채가 엄청나게 막 그 폭락하고 있거든요. 사줄 데가 없으니까. 아마 그게 이제 11월 에이펙 정상회담 전까지 계속 아마 줄다리가 팽팽하게 될 것 같은데 그 결과도 참 흥미진진하네요. 일단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추가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북러 정상회담이 있었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직후에 이제 광저우 아시안 게임 개막식 때 시진핑 주석이 우리 한덕수 만났죠. 총리한테 먼저 방한 문제를 꺼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뭐 시기가 적절하면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또 우리 그 정부가 또 뭔가 들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그 동안에 중국이 그 미국한테 준 카드 중에 하나가 북한이 지속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지 않냐.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를 위해서 중국이 할 역할이 있다는 얘기는 계속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미국이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무시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을 하자. 지금 이제 한국 또 미국이 긴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이 적절하게 아마 이런 부분들을 치고 들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튜브 댓글에서 채팅창에서 좀 한낙동님이 추석 전날인데도 고향도 안 가고 생방송하느라고 고생 많다고. 조 교수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예, 서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에 있습니다. 저도 고향이 서울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지금 그 시진핑하고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시진핑 주석하고 한덕 총리가 서로 만났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시 주석이 먼저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꺼냈어요. 방안할 그 계획 진작에 검토하겠다라는 부분은 그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한국에 그 검토하겠는데 그 결정 짓는 거는 반도체 문제 아니겠느냐. 반도체 공급망을 중국에 배제하지 말아달라라는 부분을 아마 요구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시진핑이 한국에 방한할 수도 있겠다. 이런 아마 분석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한국이 뭐 우리 다 독단적으로 반도체 수출이나 뭐 투자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마 한미일 간의 정상들의 만남이나 이럴 때 이제 한국이 좀 목소리를 좀 세게 내달라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리고 제가 그걸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2019년에
하노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을 때 하여튼 안 좋게 끝나버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내년에 일단 미국 대선이 다시 치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트럼프가 뭐 여론조사 보면 9%포인트 지금 거의 오히려 10% 가까이 앞선다. 앞서 있습니다. 그게 참 어떻게 가능할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시 트럼프가 된다면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트럼프는 어쨌든 지난번에 그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자신이 지난 대선에서 이겼다면은 북한하고 합의했을 거다. 지난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지금 이 사이가 이렇게 다시 틀어진 거다. 그러면은 내년에 혹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은 북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트럼프가 한 얘기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그 2018년도에 예. 북미 대화 분위기가 있었을 때 예.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예. 북미 정상회담이 약속이 돼 있는 그 직후에 예. 그 사이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을 이제 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존 볼턴 사람은 이제 강경파 중에서도 아주 초강경파 입장인데. 그 코스튬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2019년도 2월에 있었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예. 사실은 이제 지난 정부에서 미 국무부 측하고는 상당 부분 얘기가 진전이 됐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단계적인 비핵화를 하기로 됐었고 이 부분들을 보고를 받고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평양을 이제 떠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60몇 시간을 일단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변화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북미 정상회담 큰 회담을 앞두고 예.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을 때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예. 이 국무장관한테 강하게 질책을 하면서 도대체 이게 단계적 비핵화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럴 때 제가 알기로는 이제 CIA라든지 예. 그다음에 미 국방부 그다음에 재무부 이런 데서 예. 존 볼턴의 손을 들어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볼턴만 아니었었으면은 뭔가 극적인 협의가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미 국무부가 꼬리를 내리고 예. 다수는 좀 더 밀리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미 회담 시작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북한이 완전히 항복을 하지 않으면 예. 걸어 나온다 이런 이제 각오를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얘기하시듯이 예. 당시 자기가 재선이 됐으면은 지금 볼턴은 이제 그 2019년 바로 이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그해 9월 달에 그 잘립니다. 소위 말하는. 그렇죠. 근데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이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평화조약을 맺는데도 존 볼턴이 계속 반대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해보려고 하는데 예. 계속 볼턴이 반대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평화조약이 예. 합의가 안 되고 지연되는 과정에서 2019년 9월에 해임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존 볼턴이 이제 그 한 1년 반 정도 하면서 결국은 이제 북핵 문제라든지 아프가니스탄 평화조약 이 부분을 다 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자기가 그 당시 그러나 그 이후에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재선에 성공했다면 북핵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럼 내년에 대선에서 트럼프가 되면은 북한하고 뭔가 극적인 합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은 일단 열려 있다고 봐야죠. 지금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뉴스에 나왔지만은 북한 헌법에 이제 아예 우리는 북한은 핵 보유 국가야라는 걸 명시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선언한 거는 이제 2012년도 헌법 전문에 예. 선친이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얘기하면서 예. 핵 보유국으로 만든 점을 이제 지적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핵무력 정책법에서는 이제 법률로서 이제 그 핵무력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로 이제 어제 끝난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 헌법에 아예 조항으로 이제 북한의 핵무력 핵국 보유 국가고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조항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헌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우리 그 대한민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와 또 달리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면 언제라도
개정도 가능하고 네. 또 북한은 수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주 부분적인 자구 해석이 병행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쉽게 낙관할 수는 없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다시 이제 나와서 당선된다면 예. 일단 적어도 북미 대화는 재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이 북한이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대화가 그렇지. 시작되면은 예. 이제 그거를 두고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예. 근데 다만 이제 2018년도 19년도에 만약에 북미 합의가 예. 성사됐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 가지고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그 이후에 예. 북한이 단순하게 핵무기뿐만이 아니고 그렇지. 여러 가지 각종 탄도미사일, 예. 초음속 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예. 최근에는 이제 뭐 군사 정찰 위성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미국이 줘야 될 그 대가가 훨씬 이제 그 비용이 높아졌다 비용이 이거죠.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비용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그동안 봤을 때 핵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던 나라치고 스스로 포기했던 나라가 있느냐. 그리고 북한이 그 핵을 미국이 암만 어떤 당근을 준다 하더라도 그 포기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없었던 건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1994년도에 소련이 붕괴된 이제 몇 년 뒤에 예. 소련 체제 내에서 이제 러시아가 있고 우크라이나, 예. 카자흐스탄, 예. 벨라루시가 다 있었습니다. 예. 그 네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특히 이제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약 1,700, 1,600 몇 기 예. 정도 가지고 당시 넘버 3의 핵 보유국가였습니다. 자체 개발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개발한 걸 거기 우크라이나에 있기만 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우크라이나 자체에 이제 핵물리학 연구소가 굉장히 예. 그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서 예. 주로 많이 개발을 했고요.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핵실험 예. 시험장으로 많이 활용을 했고 러시아도 물론 이제 제작도 하고 또 공동 연구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걸로 알고 있고 요 세 나라가 한 사례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남아공화국이 있습니다. 남아공화국이 1992년인가 이제 포기를 했는데요. 예. 당시에는 이제 사실 그 백인 정권이 유지하다가 이제 흑인 정권 넘어갈 것 같으니까 바로 예. 전에 백인 정권이 이제 핵 보유 사실을 인정하고 예. 다 공개해서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IA 그 파견단이 와가지고 예. 싹 다 가져가서 이제 비핵화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 보유국이면 핵 포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거는 꼭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뭐 어쨌든 지금 우리가 북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저희가 뭐 경제쇼이기도 하니까 남북 간의 어쨌든 경제 교류가 지금 미국의 제재로 꽉 막혀 있는 상태잖아요.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정치적인 면이 아니고 그냥 경제적인 면으로 봤을 때 북한은 우리에게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2009년도에 이제 골드만삭스의 수석 분석관이었던 이제 권군 씨가 그분이 이제 당시에 한반도가 평화적 통일을 이룬다면은 넘버 2가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보고서를 한번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화제가 됐었는데 넘버 2라는 게 세계 2위, 미국 다음에 경제 대국이 된다고 한 한국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나온 보고서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한국의 과학기술력과 자본 그리고 북한의 아주 저렴한 그러나 숙련도가 있는 그렇죠. 이런 이제 노동력과 결합한다면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한다. 다만 이제 북한 체제가 전쟁을 한다거나 분쟁이나 또 혼란이 야기된다면 그거는 이제 훨씬 감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뭐 그게 100% 그때도 저도 그 보고서를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나온 게 이제 이른바 통일 대박론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통일은 블루오션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좀 변화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그 한 15년 정도 지난 사이에 초고령 사회가 됐고요. 북한도 이미 이제 7%가 넘어가지고 65세 인구가 이제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권구은 씨가 분석했던 그런 아주 그냥 핫한 그런 거는 이제 약간 그 최절정은 이제 지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북한의 노동력은 굉장히 고급의 그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좀 잘 알려져 있고요. 임금은 굉장히 낮습니다. 현재 경제 1인당 GDP로 보더라도 우리 한
41분의 1밖에 안 돼. 그 정도로 아주 예. 저렴하고 예. 사실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다시 열라고 해도 북한이 안 할 겁니다. 지금은 너무 노동력 그 임금이 너무 싸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예. 그리고 예. 이제 당시에는 뭐냐면 매년 인상률을 2%인가 얼마 이상 못 올리게 만들어 놓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이제 북한의 노동력 임금이 너무 쌌고 반면에 이제 중국의 임금이 계속 급상승해 가지고 예. 오히려 중국에서 이 북한 노동력을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주로 노동 집약 산업이 많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금을 못 올리니까 많이 그것 때문에 이제 박근혜 정부 초기에 예. 북한이 이제 임금 올려달라고 공단을 일시 폐지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합의문에는 2% 이상 못 올리게 돼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타협이 한 게 그럼 임금을 못 올리는 대신에 예.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를 줘달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통근하는 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 아파트를 줘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합의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바람에 실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어쨌든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노동력, 근데 예. 특히 건설 노동자의 어떤 실력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고요. 예. 또 여러 가지 이제 숙련도가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쟁 효과는 2009년도에 이제 골드만삭스 보고서만큼은 아니어도 예. 상당한 어떤 그 파급 효과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또 그 풍부한 일단 우리하고 말이 통하는 노동력이니까 굉장히 고급 노동력일 뿐더러 그 노동력도 노동력이지만은 북한의 그 천연 지하 자원 있잖아요. 예전에 그 프로그램에서도 저희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 제목이 그때 동방의 엘도라도라고 불렀었거든요. 북한을. 북한은 우라늄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철광석도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깊게 뭐 갱도를 파고 들어가는 게 노천 철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한북 무산인가? 거기는 네, 무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순도도 높고 그 땅에서 이렇게 파서 그 철광석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풍부한 지하자원을 갖고 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북한이 그 지하자원 그 광산들을 중국의 그 뭐 헐값으로 지금 그 수출하고 있다라는 그때 내용이었었는데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 때문에 뭐 철강이나 뭐 이제 석탄, 마그네사이트는 이제 수출이 금지돼 있긴 합니다만은 이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일단 잠재력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광물 자원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한반도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남한 땅에는 우라늄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북한에는 굉장히 많이 황해북도에 이제 우라늄 광산이 있습니다. 정주에. 그래서 사실 북한이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핵을 개발하고 싶어도 거기에 사용된 우라늄을 쓰려면 다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제사회가 핵 공급국가들이 딱 제한하면 우리는 사실 원자로 만들어놔도 더 이상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다 지금 북한이 개발하는 거는 자체에서 채광해서 정련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북한이 이제 그 희토류가 있지 않습니까? 희토류가 2천만 톤에서 4,800만 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4,800만 톤이 사실이라면 중국보다 더 많습니다. 중국이 4,500만 톤이라고 얘기하는데 4,800만 톤이고 만약에 적게 잡아서 2천만 톤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브라질이나 베트남에 이은 넘버 4입니다. 네 번째 정도로 희토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개성공단 같이 노동력을 이용하는 거는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그 희토류라든지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마그네사이트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그 품질도 좋고 또 쉽게 채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우리가 사실 북한과 교류 협력을 하게 된다면 재개하게 된다면 굉장히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그러면은 사실 지금은 북한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거는 중국이잖아요. 중국은 그러면은 그 상황을 뭐 지금은 일절 뭐 미국의 제재로 북한과 어떤 경제 그 교류를 협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북한하고 어떤 그 북한의 제재가 풀려서 경제적인 교류가 옛날처럼 될 수 있고 뭐 개성공단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북한의 자원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상황이 만약 여건이 된다면은 중국은 그 탐탁지 않게 생각하겠네요.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이제 그 미국이 예. 여러 가지 이제 첨단 반도체나 공급망을 가지고 이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바로 히토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예. 이런 부분에서 중국의 어떤 영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야. 그런 면에서는 중국으로서는 그렇군요. 지금 방금 얘기하신 대로 예. 뭐 북한의 히토류 개발이 별로 탐탁하게 여기진 않을 거로 봅니다. 사실 한반도 문제에서 남북한의 당사자 둘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중국이 껴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제가 이거 좀 그 조 교수님, 조 박사님 나오셨으니까 이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흔히들 통일 많이 얘기하잖아요. 남북한과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요즘도 그런 노래 부르나? 우리의 손은 통일 뭐 이런 노래 요즘도 못 부르나요? 들어본 것 같습니다. 뭐 통일 대박 아까도 말씀하신 박근혜 정부 때 이제 통일 대박론도 나오고 그랬었지만은 뭐 이미 뉘앙스는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은 통일이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한데 예. 다만 이제 북한이 핵 무력을 보유하고 있고 예.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그 무력에 의한 예. 이런 통일은 불가능하고요. 특히 예. 이제 또 하나의 대안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나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붕괴됐을 때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통일하는. 근데 이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 북한은 이제 우리 헌법상으는 북한은 반국가 단체라고 해서 예. 그렇게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 북한은 엄연히 1991년도에 예. 유엔 회원국이 됐습니다. 예. 유엔 회원국인데 유엔 회원국 헌장에 보면은 유엔 회원국은 유엔 총회에서 가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하고 5개국이 승인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도 적어도 북한에 대해서 수견 안 했다 하더라도 국가로서는 인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급변 사태 얘기가 이제 김일성 주석이 죽었을 때 한번 나왔고 예. 김정일 이제 국방위원장 죽었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당시에 이제 뭐 제가 뭐 이 정부에 자문하면서 들은 얘기로는 예. 당시에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미국이 만약에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나서 6.55 사태가 발생하면 특수부대가 가서 일단 핵무기나 이거 시설만 가져오겠다라고 했는데 예. 중국이 거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유엔 안보리 거치지 않고 미국의 단독 행동은 인정할 수 없다. 예. 다시 말하면 북한이 어떤 급변 사태가 나거나 정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북한 내정 문제지 미국이 단독으로 들어갈 수 없고요. 한국은 더군다나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내법상으로는 우리 영토라고 하지만 예. 국제법상으로는 두 개의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이건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기대하여 볼 수 있는 것은 평화적인 방식에 의해서 남북한 주민이 합의에 의해서 통일을 이루는 방식. 이것이 이제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흔히들 과거에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북한 말려 죽여서 그런 그 전략이 그거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붕괴될 수 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남북한 간의 통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이제 쉬운데 만약에 그 국제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걸 차치하고 북한이 정권이 붕괴가 돼서 그러니까 거기가 무정부 상태가 되면은 우리는 흔히 같은 말 쓰는 한국이니까 한국이 당연히 국군이 평양에 들어가서 거기 정리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바로 위에 중국이 있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제가 만약 중국 입장이라면은 여태까지 근 50년 동안 북한에 먹여 살리고 어려울 때 도와준 거는 남한이 아니고 중국이었는데 이제 와서 그 북한이 붕괴됐다고 해서 남한이 같은 말 쓰는 민족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걸 중국이 놔두겠느냐. 놔두겠습니까? 놔두지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고 예. 또 그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을 상대로 한 예. 여러 인터뷰가 있습니다. 심층 인터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KBS에서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자료들을 이제 그 전에도 쭉 봐왔습니다. 근데 북한 주민들이 만약에 그 좀 정변이 일어나거나 예. 무정부 상태 됐을 때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건 뭐냐 할 땐 자기 스스로의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가 중국과의 어떤 협력 예. 관계였습니다. 예. 그래서 남한과의 관계는
정말로 저 뒤에 있고 남한은 오히려 자기네들을 괴롭힐 거로 본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인식도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남북 대화가 잘 될 때는 남한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우호적인 마음 심정도 있지만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나쁜 상태에서 설사 북한이 붕괴된다 하더라도 남한 쪽으로 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북한이 뭐 그 일종의 중국과 대한민국의 일종의 완충지대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과거 지금 그러니까 현재 서유 유럽과 러시아의 완충지대가 우크라이나였는데 그 완충지대가 지금 없어지려고 하니까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저 지경이 된 거고 사실 통일이 그냥 제가 그냥 그 단순한 생각에는 중국이 착해지기 전에는 중국이 허락하기 전에는 그건 요원한 얘기 같다라는 차라리 지금처럼 그 완충지대가 그냥 유지되는 게 그나마 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강대국의 논리에서 본다면 현재 상태가 오히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싫어하는 것이 남북 대화가 돼가지고 점진적으로 평화 체제로 이행되고 남북이 어떤 독자적인 행동하는 부분들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주변 강대국들이 다 원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이익하고 강대국의 이익이 부분적으로는 뭐 일치하더라도 일치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사실 이제 이 한민족이 스스로의 어떤 자결권을 갖겠다고 했을 때는 서로 다 그렇죠. 원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동서독하고 차이가 동서독의 경우는 이제 전범 국가 아닙니까? 스스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라고 또 이 4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분할 지배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4개국이 동의해야만 통일이 가능했거든요. 반면에 남북한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한은 실제로 우리 남북이 동의하면은 통일을 막을 수 있는 국제적인 아무 그 제약 요인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남북이 서로 전쟁했기 때문에 여기에 개입한 미국하고 중국이 적어도 평화 체제하는 과정에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개입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통일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평화 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평화 체제는 이제 미국과 중국을 건너뛰고 할 수가 없고요. 그러나 이제 거기까지만 넘어가면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 이 발언권, 국제법적인 발언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동의하면 어떤 형태든 간에 통일이 가능하죠. 그래서 사실은 평화 체제가 되게 어려운 거고요. 역대 정부도 보면은 그 과거 이명박 정부나 이번 윤석열 정부도 국가안보 전략서에 평화 체제 단어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 조건이 성숙되면 평화 체제를 추진한다 이렇게 딱 하나 들어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는 핵심적으로 평화 체제를 이제 내걸고 있는 것이죠. 굳이 뭐 통일까지 안 가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평화 체제에서 남북 간에 서로 실리만 그렇습니다. 서로 이익이 되는 것만 주고 받으면은 그럼 정말 G2는 아니더라도 세계 2위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것 같은데. 적어도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약해지고요. 경제적인 부분은 통일이 안 돼도 사실은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북한 판에 이제 FTA 같은 자유무역지대 형태로 해서 교류를 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북한도 이제 경제력이 뛰어나고 한국은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 간 FTA 참 꿈 같은 얘기지만은 참. 한때 이제 2018년도, 2019년도에 하노이 회담이 타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지난 정부에서 FTA 전문가를 이제 국가안보실의 2차장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 정부도 그걸 예측을 못 해가지고 결렬되는 바람에 김현종 2차장이 사실 FTA 전문가인데 그랬죠. 이분을 이제 국가안보를 2차장으로 임명했던 가장 큰 이유가 남북 간의 이제 그 경제협력 강화 협정 이제 액파 같은 대만과 중국 했던 것은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원래 임명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한치 앞을 내다 못 봤던 거죠. 그분이 임명할 때가 뭐냐면 바로 결렬되기 2시간 전에 발표를 했죠. 아, 그랬나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제가 KBS TV에서 하노이 회담 이제 그 TV에 나와서 그때 해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 점심 시간인데 갑자기 그 김현종 2차장이 임명됐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같이 출연했던 전 통일부 차관이었던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쉬는 시간에 저거는 이제 하노이 회담이 성사되고 그 이후에 남북
경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포석인 것 같다. 근데 한 2-3시간 뒤에 이제 결렬이 되는 바람에 성사를 못했습니다. 자, 그 북한 오늘 뭐 어쨌든 경제 쇼지만 이게 정치가 경제고 안보가 경제니까 이 주제를 이제 다루는 건데 제가 요즘 가장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뭐 사실 뭐 정치 외교 이쪽을 잘 모르다 보니까 뭐 그거 말고도 모르는 게 워낙 많지만은 북한하고 일본 관계입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앞만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데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북중로에 대해서 특히 중국에 대해서 한미일이 똘똘 뭉쳐서 동맹까지는 아니지만은 협의체를 해서 우리 공동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 대항하자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기시다 총리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유엔에서 총회에서 연설을 했지만은 기시다 총리도 그때 연설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갑자기 북한 김정은하고 회담을 하고 싶다고 먼저 요청을 했고 북한 일본 관계에서 지금 수교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일본은 왜 요청을 하는 거지? 뭐가 아쉬워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해놓고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이번에 처음 한 얘기는 아니고요. 기시다 총리가 7월 달인가도 한번 했어요. 북일 정상회담하고 이걸 이제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일본의 기본 입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본 외교 차원에서 보면은 일본 외교가 전후에 청산하지 못한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제 이른바 북방 영토라고 주장하는 남쿠릴 열도 문제, 4개 도서 문제가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러시아랑 일본이 평화 조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국교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평화 조약 법적으로 아직 전쟁이 안 끝났다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북한과 일본 간의 수교 문제입니다. 이 두 개가 안 끝났기 때문에 원론적인 수준에서 북한과의 수교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기하는 것 차원이 하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특수한 상황으로 본다면은 북한이 이제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일본 열도를 가로질러서 쏘지 않습니까? 또 일본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바다가 좁기 때문에 좀 긴 거 쏘다 보면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뭐 일부러 도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이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도 그러고 일단은 북한의 어떤 도발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관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북한과 일본 간의 대화가 필요하고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뭐 수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어떤 아주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는 적어도 북한과 일본 간의 군사적 한 라인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북한이 만약에 쏘려고 할 때 사전에 통지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식의 또 일본이 항의하거나 채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 채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의도가 있고요.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저는 이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또 북한의 이런 그 핵 미사일 위협을 관리할 필요성 때문에 일단 일본에서는 제기한 거고요.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일단 한국 정부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어쨌든 간에 이제 자신들이 제재를 해제하든 뭘 하려면 미국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미국으로 바로 갈 수가 없고 과거에는 이제 서울을 거쳐서 워싱턴을 간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을 갈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그래서 일단 도쿄를 거쳐서라도 간다는 이제 그런 어떤 포석이 있는 거죠. 일본을 설득해서 미국하고 좀 우리 좀 다리 좀 놔둬라.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그 북한이 일본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뒤통수를 여러 번 맞았고요. 특히 아베 전 총리 때문에 이제 일본이 납치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일본이 약속을 파기한 거거든요. 그 납북자들, 그러니까 납북자들을 일시 귀국해서 일주일 안에 돌려보내기로 해놓고 일본이 돌려보내지 않았거든요. 국가 합의를 깨고 우리가 그 문제는 안 삼지만 사실은 일본이 약속을 깬 겁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신뢰는 안 하지만 적어도 그런 제스처 또는 일본 총리까지 나서서 하는데 일단 화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가능성은 뭐 북한의 논리로 보면은
결국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일본이 독재 행동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미국하고 바짝 붙거나 한국이 미국하고 바짝 붙으면 예. 북한 입장에서 보면 미국만 설득하면 되는 거지 예. 굳이 일본하고 한국을 설득할 필요 없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북한도 꼭 뭐 그 미국하고 접근하기 위해서 도쿄를 발판으로 삼는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예. 일단은 뭐 일본이 뭔가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이제 아직은 말의 단계니까요. 뭐 그러나 본격화되기는 아직 요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어쨌든 일본 총리가 공개적으로 유엔에 가서 북한 김정은하고 우리 만나고 싶다. 북한에서는 뭐 그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렇게 요청하고 지금 일본 내에서도 그 수교 얘기도 일본 내 언론에서 자꾸 나오고 이러면은 이게 더 이상 뭐 그거 이해한다 이거예요. 더 이상 한국하고 좀 한국의 허락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하고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게 맞죠. 사실은. 근데 일본은 이제 기본적으로 1965년 한일 국회 정상화 이후에도 예. 이른바 투코리아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만이 아니라 북한도 주권 국가다라고 인정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14년도, 2015년도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지소미아라고 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때 거기까지는 이제 어쨌든 국내 반발은 있었지만 체결이 됐는데 악사라고 그래서 한일 군수 지원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거의 체결 다 갔다가 일본 측 태도 때문에 결렬됐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당시에 이제 나카타니 방위상하고 한민국 국방장관이 만나서 사인하기 직전에 이제 뭘 요구했냐면 만약에 이제 군수지원협정이니까 일본 자유대배가 한반도 수역 근처까지 오는 건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랬을 때 북한 수역에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남한 수역에 올 때는 당연히 우리 정부 동의를 얻어야 되죠. 북한 수역에 들어갈 때도 우리 헌법상 북한 영토도 대한민국의 영토의 일부니까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했을 때 일본 정부가 그걸 거부합니다. 대한민국의 관할권은 한반도 남쪽에만 해당된다라고 해가지고 거부하는 바람에 당시에 이제 그 지소미아에 대한 부담감도 있은 터였기 때문에 상호 군수협정에 대해서는 다 문항까지 만들었는데 서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말입니다만 영토 곡권이라고 그러죠. 북한 영토에 대한 우리의 어떤 권한 이거를 이제 일본은 투코리아 정책에 따라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과 수교하고 이런 거는 일본의 자주권의 문제지 한국 정부가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건 그거는 한국하고 미국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미국하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미리 지금 어떤 협의체를 구성한 상태잖아요. 북중러에 대해서. 북한의 이제 핵 미사일에 대해서는 이제 협의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보면은 우리 국내에서 생각하는 것과 일본에서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사실은 지금 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 미사일이나 중국의 어떤 미사일 위협 여기에 공동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우리는 오히려 이제 그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서 과거사 문제를 그냥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사실 일본에서는 사실은 그걸 연계를 안 시키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일방적인 이제 일본에 대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북한하고 러시아 지금 밀착하고 있잖아요. 그 아까도 말씀하셨던 북러 정상회담도 있었고. 근데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지금 뭐 방북 얘기도 나오고 뭐 그 외무장관이 북한 들어간다고 해요. 러시아가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러시아는 속셈이 뭡니까 그러면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재래식 무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푸틴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또 그 여러 이제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하면서 절대로 북한과 군사협력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더라도 지금 유엔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제 인도적 지원 문제, 식량이나 이런 부분 또는 이제 북한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인공위성 기술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두 차례 걸쳐서 만리경 1호라고 하죠. 두 번 실패했는데 사실은 발사체 기술은 북한이 이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이제 몇 번 하면은 성공할 거 보는데 요번에 이제 지난번 1차 그 서해안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건조 올렸을 때
표현 보면은 실제로 인공위성은 거의 뭐 쓸모없는 아주 조잡한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좀 달리 예. 인공위성이 이제 굉장히 그 기술 개발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예. 이런 부분은 이제 민공 겸용 기술 형태로 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피하는 방식으로 예.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또는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이제 용병설이 나오거든요. 예. 지금 이제 프리고진의 이제 그 없어졌으니까. 와그너 부대가 이제 사실 해체됐기 예. 때문에 그 용병 얘기가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나온 얘기가 있고요. 북한 용병? 예, 북한 용병 의용군으로 가면은 이제 이거는 유엔 제재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 실제로 지금 러시아 내에서 나온 예. 얘기고요. 물론 공식적으로 이제 당국자가 책임있는 단계 얘기한 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이후에 재건 문제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거의 투입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그리고 좀 심각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조성열 경남대 교수였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